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철강주, 은행주 등을 필두로 시장이 좀 올라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 2730포인트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입이 들어왔다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이었는데요.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찰나에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원자재 가격이 좀 폭등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은 어떤 고수익 작전 짜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도 저희가 짜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뉴욕 증시와 좀 커플링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외신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미국 소식 전달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간밤 미증시는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또다시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촉발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다우존스는 1.29% 밀린 34,358선에 나스닥도 1%대 밀렸고요. S&P 500은 1.23% 빠진 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기술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애플부터 살펴볼 텐데요. 영국의 핀테크 업체 크레딧 쿠도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0.82% 오른 170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5% 밀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알파벳 A는 1.14% 빠지면서 2,765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일단 아마존은 0.9% 밀리면서 3,268선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터키에 물류기지를 설치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온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테슬라는 0.52% 오르면서 999달러 선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도 살펴볼 텐데요. 매크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3.36% 밀리면서 256달러 선으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변동성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시면 2.75% 오르면서 23포인트 선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WTI가 5%대로 급등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114달러 선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러시아산 원유가 하루에 100만 배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온 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골드는 0.8% 오르면서 1937달러 선으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실적을 발표한 종목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제너럴 밀즈는 2.47% 오르면서 64달러 선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자택 내 취식 수요를 바탕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위니바고 인더스트리도 체크를 해보시면 11%대 급락세를 시현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강력한 수요가 가격 인상에 기인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주가는 밀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다음 어도비도 보겠습니다. 9%대 급락세를 시현을 했는데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긴 했지만 러시아의 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좀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복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점이 주가에 부담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섹터 흐름 볼 텐데요. 간밤에 국제유가가 다시금 급등을 하면서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엑슨모빌은 1.58% 오르면서 마쳤고요. 쉐브론은 1%대, 헬스코퍼레이션은 4% 이상 급등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간밤에 나왔던 소식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또다시 급등을 하면서 투심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러시아산 원유 제재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ussian oil sparked U.S. recession. This is how it could happen. 네, 러시아산 원유 제재가 미국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세히 좀 부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allas Fed report says Russian oil sanctions could boost inflation and drive economy into a ditch라고 밝혔는데 달러스의 이 연준 보고서에 따르면은 러시아산 원유 제재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부추겨지고 또한 경제가 도랑에 빠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A global recession seems unavoidable 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글로벌 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The diminished supply along with the shortage of fertilizer produced from natural gas will drive up global food prices and reinforce the growth retarding and inflationary effects of higher fuel prices라고 밝히면서 문제점이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비료가 부족 사태에 빠지자 공급 부족 현상은 더 심화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세계 식량 가격은 더 올라가며 연료 가격 인상에 따라서 성장 억제 그리고 인플레이션 효과가 강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인데 JP모건의 최고 경영자는 이에 따라서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Top banker urges Biden to back more fossil fuel production as well as green energy라고 밝히면서 관련자가 이렇게 밝힌 겁니다. JP모건의 최고 경영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셜 플랜을 좀 촉구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상품 시장이 이슈가 되면서 국내외 에너지 섹터에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승용 대표께서 관련해서 자세한 투자 전략 짜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 재확산이 또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변이 관련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micron's stealth subvariant BA2 could go wild in Europe before going global. 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미크론의 또 다른 변이죠. 스텔스 오미크론이 또다시 이제 좀 문제가 되면서 유럽에서 지금 확산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미크론 BA2 변이는 미국에서 곧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파우치 박사는 또 다른 확진자 급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전문가의 의견을 보도록 할 텐데요. But the situation in Europe is a bit bumpy at the moment, and in Germany, the case numbers are at very, very high level, and they're still increasing and have been increasing for quite some time. 이라고 밝히면서 유럽에 특히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특히나 독일의 확진자 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점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확산이 우려되면서 또 다른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There are also quite a few reports that people who got an Omicron infection or BA1 variant, then a few weeks later got BA2 infection이라고 밝힌 건데요. 이 BA1 바이러스를 걸리고 나서 몇 주 후에 BA2 바이러스를 또 걸리는 사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아메리카 지역에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스텔스 오미크론인데 코로나 추이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준의 빅스텝 가능성이 시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채 수익률의 흐름을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세한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reasury yields slip from 2019 highs as more Fed officials point to need for a 50 basis point rate hike. 네, 이 간밤에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2019년에 최고치를 찍고 나서 지금 또 다시 내려왔다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이 배경으로는 50bp 인상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간밤 연준 위원들이 50bp 인상에 대해서 좀 많은 가능성을 시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최고치를 찍은 이후에 지금 또 감소를 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Everything is on the table 이라고 밝힌 건데 5월에 FOMC 회의에 아직은 좀 협상의 그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이 협상의 여지라는 것은 50bp 금리 인상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에 관한 내용일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The Fed will need to do some 50 basis point rate hikes라고 밝히면서 아마도 상반기쯤에는 50bp를 올리는 것이 몇 번 좀 진행이 돼야 될 수도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 또 시장은 Markets can handle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은 견뎌낼 수 있다, 잘 대처할 수 있다라고 컨트롤할 수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과 대차 대조표 축소를 동시에 언급하는 발언이 나왔는데 연준의 긴축 기조에 따라서 확실히 시장이 위축이 될 수가 있고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이재선 연구원께서 시장 자세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통해서 외신 기사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앞선 외신 내용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풀어주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좀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미국 증시 상승세를 주도했던 이 주요한 기술주 중심의 이 종목들을 저희가 압축해서 팡주라고 불러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까지 거기에 애플까지 더해지면 팡주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이 철자를 구성하는 기업들이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이슈가 있다고요? 네네. 말씀하셨던 대로 과거 한 10년 넘게죠.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다 빵 주식, 마가 다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대표 기술 고성장 기술주들의 대표 종목, 기업의 이름 첫 자를 따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올해 들어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공급망 병목 현상이랄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랄지 코로나 팬데믹의 완화 내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그런 상황들 점차 시장 내에 새로운 화두로 등극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군, 종목군들이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시사하고 있는 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 그대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주 빵은 지고 새로운 빵이 뜨고 있다. 그 빵은요, 결국 연료, 그리고 농업, 그다음에 천연자원, 금. 근데 이 새로운 빵의 구성을 잘 보시면요, 모든 것이 다 원자재입니다. 농산물 원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 쪽에 조금은 더 가까운 부분들. 근데 여기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원자재. 우리 시청자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많이 진행이 되다 보면 통상적으로 그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것과 반대로 자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 자산 중에 하나는 부동산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금융자산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실물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원자재 자산일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금융시장의 대체 자산으로서 상당 부분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 근데 그거를 간접적으로 우리 증권시장에서 결국은 연료를 포함하는 에너지 섹터랄지, 농수산 섹터랄지, 천연 원자재 섹터랄지, 골드 마이닝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업들, 결국은 직접적인 반사익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업들, 섹터가 시장 내 사실상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 결국은 인플레이션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 했던 대로 IT가 사실상 과거 10여 년간 미국 증시의 상승세를 주도했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여전히 상당히 비중 있게 시장 구성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올해 들어서 S&P 500 내 업종별 등락률 올 연초 대비 지금 현재까지의 수익률 YTD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IT 섹터 평균이 10% 하락입니다. 근데 에너지 섹터가 무려 40%에 육박하는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코로나 팬데믹의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한몫을 했고요. FOMC의 긴축으로의 전환, 긴축 선회가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관심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지난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러시아의 어떤 폭풍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원유 재고 내지는 원유 공급량의 어떤 감소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크게 대두가 되면서 브렌트유 120달러를 넘어섰고 WTI 115달러를 넘어서는 이런 부분들.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어찌 보면 인플레이션과 상당 부분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급망 병목하고도 상당 부분 연결이 되어 있고 FOMC의 긴축 선회, 긴축 전환, 긴축 속도와도 상당 부분 시장에 그리고 시장 주도주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 우리 시장 내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업종과 관련된 부분.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 업종이 일단은 그 수혜 업종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지시는 게 바람직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 생각입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빅스텝을 시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뜨고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무엇보다도 주도주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이 주도 업종의 변화가 ESG 경영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일단은요, 글로벌 주요 회의들, 글로벌 주요 세미나의 주제들, 소위 말하는 글로벌 인베스터랄지, 아시안 인베스터랄지, 월스트리트 저널이랄지, 이런 아니면 인베스팅닷컴이랄지 이런 주요 언론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포럼 이런 부분들의 주요 화두는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 ESG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ESG 다들 알고 계시죠?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가 되겠습니다. 환경은 말 그대로 친환경과 탄소 중립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회 안전성은 어찌 보면 데이터를 보호하거나 프라이버시와 상당 부분 관련이 되면서 개인들의 어떤 침해를 하지 않는 이런 부분, 보장을 해주는 부분, 이를 지키기 위한 각의 노력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되고, 지배구조, 가버넌스 관련해서는 주주가치 제고라는 자사주의 소각이랄지, 아니면 배당의 확대랄지, 경제적 투명성, 주주가치의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결국은 시장 내 그리고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화두라는 부분,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게 되면서 시장의 밑그림이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지금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큰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렇지만 나의 포트폴리오 이 속에서 ESG에 밀접하게 그리고 ESG의 수혜를 받는 업종군을 찾아 나가시는 그런 전략은 분명히 큰 그림을 그리는 전략에서는 상당 부분 중요한 전략일 수 있다. 하루하루 변화하는 시장을 추구하시기보다는 큰 밑그림이 변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 면에서도 상당 부분 줄어들고요. 긴 그림에서 생각하다 보면 수익률이 오히려 단기 매매를 통한 수익률보다 더 큰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하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친환경 투자가 계속된다. 바이든 행정부 다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기후대응과 관련해서 4년간 본인의 임기 동안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2조 달러, 우리나라 1년 GDP를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신재생과 전기수소차, 탄소중립, 어쨌든 저변의 성장이라는 밑그림 계속해서 그려가고 있고 경영 환경이 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주주가치의 극대화,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증액, 최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랄지 배당금을 늘려나가겠다라는 이런 부분들, 배당률의 점진적인 상승 그리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이사회에서의 발언,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주주총회가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주주총회의 그림들을 좀 보시게 되면 ESG가 꼭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그 긴 호흡 속에서 나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시장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는 그런 전략, 그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다라는 부분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변화, 유럽 시장의 변화, 우리 시장의 변화, 모든 것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정중동,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의 경영 환경, 실적이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도주의 변화와 그리고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이 과연 ESG 경영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 이제 ESG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큰 물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은 꼭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히든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 규제를 폐지하고 다음 주에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규제로 가계부채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안을 좀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올라왔는데요. 제가 굉장히 좀 궁금한 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크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이 좀 빠르게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출을 총량 규제를 좀 폐지하겠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대표님. 혹시나 대출 규제를 하겠다고 하면 정말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좀 짜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네, 와이노믹스, 흔히들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첫 단추로서 실질적으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제를 폐지하겠다. 거의 뭐 폐지가 확정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LTV를 완화시키고 DSR을 완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미 시중은행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서 대출 규제가 거의 이제 그 완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에 실질적으로 전세 대출 한도는 이미 정상화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미 임대차 보증금의 80%까지 기존에 이제 그 과거 제한됐던 것들이 풀려서 과거에 해왔던 그런 평균 수준까지 이미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 전세 대출 한도의 정상화. 모든 대출이 이제는 규제가 완화되고 규제가 폐지되고 정상화 과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는 경제 주체별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큰 그림에서 대출 금액은 분명히 증가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통화 당국에서는 금리 인상이라는, 소위 말하는 긴축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그리고 금리 인상 이미 세 차례 진행을 해왔고요. 근데 대출을 그러니까 대출 총량제를 폐지하고 LTV와 DSR을 완화한다라는 이야기. 이야기는 통화 승수가 많아진다는 이야기. 금리로 통화량은 긴축은 하겠지만 통화되는 승수, 그리고 그 속도를 빠르게 해서 오히려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는, 상쇄시키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어떤 그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전략 중에 최적의 전략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으로 잡아가지만 통화 승수, 통화 속도를 빠르게 높이게 되면서 가속화시키면서 반대로 경기 침체를 방어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겠다라는 그런 전략. 어찌 보면 지급 준비율을 완화시킨다라는 이야기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경제 주체별로 좀 보시게 되면요, 국민 경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 분명히 나타나고요. 실수요자는 다소간 일단 겉으로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은 대출금이 늘어나서 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점차 이자 부담은 커지게 되겠죠. 근데 이자 부담은 커지게 되면서 의식주라는 꼭 필요한 소비, 이 속에서 주거 비용 부담이 이자 부담의 증가로 인해서 늘어나게 되면서 내가 쓸 수 있는 돈, 내가 벌어들인 돈 중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되는 가처분 소득,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국민 경제에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염두를 좀 해두실 필요 있어 보이고요. 은행권은 이렇습니다.
이자 소득이 당연히 대출이 확대되면서 증가되고 금리도 인상이 되면서 증가가 되죠. 여기서 그 대출 금액이 확대가 되면서 대손 충당금은 좀 늘어나게 됩니다. 대손 충당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미래에 어떤 미래에 이제 그 안 좋아질 부분, 대출 부실이 나타날 부분을 예상해 놓고 충당금을 설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익을 감소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실적 개선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단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은행업종과 건설업종을 당연히 봐야 되는데 은행업종 트리자 마진의 증가 추이 얼마만큼 높여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대출 총량이 늘어나는 만큼 대손 충당금도 늘어나는데 이 부분이 순이자 마진으로 늘어나는 부분을 분명하게 커버하고 들어갈 텐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될지 이 부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들으니까 최근 은행주들에 대한 주가가 오르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그쪽에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출의 실수요자 분들도 어떻게 좀 앞으로 재테크 계획을 세워가면 좋을지 이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만한 이슈였습니다. 그럼 대표님 오늘 장에서 고수익 작전 저희는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예, 지난번 미국 증시가 사실은 국제유가의 상승이라는 부담, 혹여나 이 부분이 또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은 아닌지 여기에 이제 FOMC의 빅스텝 가능성 이 부분까지 이제 대두가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도 이러면서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하락 양상 나타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래야 되겠죠. 대외 환경은 국제유가의 상승과 어떤 그 경기에 대한 우려감 조금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 여기에 긴축 강화라는 그런 모습. 그렇다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려감보다는 일단 우리 시장 확실한 어떤 그 이슈 내지는 확실한 이벤트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은 결국은 신정부 출범에 따른 규제 완화. 그 규제 완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수 부양이라는 부분. 여기에 리오프닝 분명히 아직까지는 다소간 조금 더 누적 확진자 여전히 한 4,50만 명, 1,000만 명을 넘어가면서 일단 신규 확진자가 4,50만 명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 아직까지는 좀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계속 이제 움틀움틀 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미리 선매수에 놓고 실질적인 리오프닝이 본격화될 때를 기다리는 것.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여기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 통화정책, 재정정책, 조세정책, 규제를 완화하느냐, 규제를 강화하느냐인데 경기부양책 중에서 통화나 재정, 조세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새로운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쪽에 상당 부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관련된 업종, 은행업종, 건설업종, 건자재업종. 이 부분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 보이고 안정적으로 지금 시장 내 변화하고 있는 것, 산업 사이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성장기에 진입하고 있는, 도입기가 아니라 성장기에 진입하고 있는 업종. 결국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가 아닐까 이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고수익 작전까지 짜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도 바로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이재선 선임연구원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작전명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작전 키워드 파월 의장 연설 이후입니다. 네, 파월 의장이 빅스텝을 시사했습니다. 5월 FOMC 회의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연구원님,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이후 어떤 것들이 바뀌었을까요? 네, 일단 파월 의장은 어제 그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관련된 그 금리라든지 내지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관련 행사에서 일단은
디지털 자산 관련해가지고 금융상품 혁신을 지지하지만 이로 인한 잠재적 금융 안정 위험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별도의 언급은 없었는데요. 다만 시장은 여전히 미 연준의 50bp 빅스텝 금리 인상 시점에 조금 어느 정도 주목을 계속해서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주초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경우 50bp씩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사실 좀 열어둔 상태고요. 다른 연준 의장들도 사실 조금 유사한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연준이 올해 몇 차례는 50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울러 금리 인상과 이른바 양적 긴축으로 불리는 대차대조표 축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또 다른 총재도 마찬가지 언급을 조금 유사하게 했는데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또한 오는 5월 S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과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논의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위험자산 가격은 어느 정도 조금 하단이 지지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준의 긴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연준이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지 않고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을 좀 시장은 많이 상대적으로 쏠리는 것 같고요. 일단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반영된 연준의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25bp 인상할 가능성은 지금 한 30%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50bp 인상 가능성은 66%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지는 파월 연준 의장의 시그널을 통해서 시장 대응 방법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작전 키워드 저희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두 번째 작전 키워드는 둔감해진 시장입니다. 네, 연구원님 어떤 것에 둔감해졌다는 걸까요? 일단 시장에 그간 악재로 작용하였던 유가의 추가 상승 우려라든지 내지는 우크라이나발 전쟁 리스크가 사실 좀 시장에 그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었는데 현재 분위기는 사실 이 해당 악재에 조금 어느 정도 둔감해지고 민감도가 낮아지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증시 방향성을 결정짓지는 않았고요. 대부분의 사례는 중장기적인 증시 방향성에 크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자면은 첫 번째는 2001년 9.11 테러 사태인데 테러 발생일 당시 S&P 500 한 11% 정도 급락을 했고요. 그러나 한 달 만에 하락분 모두 되돌렸습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 이란 군부 장급이 공습으로 사망했을 당시나 내지는 2021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출시했을 당시에도 S&P 500 같은 경우는 일주일 만에 하락분을 모두 되돌렸고요.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에 따른 유럽 서방 국가들의 제재 압력이 심화되었던 구간이 2014년 같은 경우도 S&P 500과 코스피는 약 한 달간 기간 조정을 거치고 이후에 반등세를 일제히 시연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축소 여부도 사실 현재로서는 시장이 조금 꼽고 있는 리스크 중에 하나지만 아직 큰 폭으로 추가 하락폭이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bp가량 연초 대비해서 많이 다운이 된 상태인데 현재 수준에서는 더 이상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10년물, 2년물 스프레드보다는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 격차를 더 눈여겨봐야 된다는 주장도 어느 정도 있는데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 떨어지기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하단이 지지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금리 격차 같은 경우는 10년물, 2년물 스프레드보다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요. 실제로도 지금 10년물, 2년물 금리 격차 대비해서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 격차는 한 180bp가량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기 침체라든지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악재에 둔감해진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연구원님 오늘장 시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볼까요? 네, 일단 다시금 유가가 조금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그간 상승분을 조금 되돌리는 일정 부분이 전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공급 우려가 커지면서 배럴당 $11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날 종가는 이제 3월 8일 이후에 다시금 최고치를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어제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지긴 했지만 일부 성장주들은 하단이 지지되는 흐름 내지는 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성장주가 금리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감도 일제히 그 학습 효과를 어느 정도 점차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의 좀 추가 반등 가능성도 저는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가상자산과 연관성이 높은 업종인 미디어라든지 게임 업종을 한번 조금 눈여겨보자라는 주의인데요. 일단 미디어와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그간 낙폭 과대가 좀 심화가 되었던 업종들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앞서 얘기했듯이 파월 연준 의장이 BIS에서 주최한 행사를 통해서 연준이 디지털 금융 상품의 혁신을 지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련된 호재로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가 미국 주요 은행 중 처음으로 비상장 암호화폐 옵션 거래에 나섰다고 보도를 하면서 가상자산이라든지 내지는 관련 업종에 훈풍을 조금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날 이제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회사인 갤럭시 디지털과 협력해서 비트코인 가격에 연동된 파생 상품인 비트코인 차액 결제 옵션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번 주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고요. 네,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이재선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 국내 증시 작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외신 내용부터 지금까지 작전 내용까지 국제 유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리터당 2,000원이 지금 다 넘어가서 휘발유나 주유소를 가기가 두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간밤에 뉴욕 증시도 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국제 유가에 대한 이슈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제유가 흐름 자체가 지금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첫 번째 뉴스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점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은 중앙아시아에서 흑해로 연결되는 카스피 파이프라인 컨소시엄의 송유관 가동이 최대 2개월 동안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장중에 나온 뉴스기는 한데 이러한 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하루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유럽 연합 국가들이 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서 러시아의 원유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의 가능성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제 유가의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그런 흐름상에서 그 실제 가격으로 이제 전가가 되는 모습이거든요. 특히 유가 상승을 할 때는 휘발유 값을 뛰어넘는 경유값 흐름이 이번에도 나타나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최근에 유가 흐름이 강했다 보니까 14년 만에 2,000원을 돌파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 영향으로 봤을 때 그 정제 마진의 개선이 있으면은 대형 정유사들의 주가는 좋은데 미국은 정유사들의 주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 시장 테마주 같은 경우가 되려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이어지면서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테마주의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테마주는 주가 변동성이 크지만 어제 유가가 5% 이상 상승을 했다는 점에서 오늘 또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돼서 그러면 저희가 봐야 될 특징주를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특징주를 살펴볼 때 제가 오늘 테마주라는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은 클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유가 상승 국면 같은 경우는 이전에 움직였던 주가 강세가 나타났던 대표주를 보는 게 가장 낫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특징주는 중앙에너비스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업 내용 측면에서 그런 원유라든지 그런 물질과 연관된 사업을 영위를 하다 보니까 테마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게 테마주 같은 경우는 사업 구조상으로는 이게 실적과 연결되고 그런 부분보다는 주가가 재료가 나왔을 때 가장 강한 종목이 대표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매매를 하기에도 용이하거든요. 상승할 때는 더욱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덜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내기 때문에 테마주를 매매할 때는 꼭 1등주를 매매하는 게 낫다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유주가가 장중에 변동성 요인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주가 또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전일 5% 유가 상승이 나타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해소가 없다고 하면은 종목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주목을 하고 살펴봐야 한다고 결론 짓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또 유가 가격과 더불어서 함께 볼만한 특징적인 종목, 테마주로서 오늘 중앙에너비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사님, 이 테마주가 잘 맞는 분들도 있지만 좀 더 안정적인 곳에 투자하고 싶으신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 실적과 관련된 이슈라고요. 네, 현재 아무래도 주도업종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뚜렷하게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접근해야 할지 그게 가장 주저가 되실 텐데요. 그러한 부분 관련해서 지금 4분기 실적은 나온 상황이고 1분기 실적과 연계해서 성장이 나타나는 업종의 체크가 필요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파생을 해보자면 정부 정책과 그리고 실적과 연동되는 업종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아직도 관심이 유효하고 정부 정책과 결부돼서 실적의 증대 가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업종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강조드리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전 정부와의 다른 정책이 나타날 가능성 그리고 이제 뚜렷하게 실적과 연결될 수 있는 게 원전 업종 내에서 종목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종목을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징적으로 볼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특징주는 한전 KPS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한전이 이 전기료 상승과 함께 실적을 수반해서 긍정적인 실적을 영위를 해왔는데 전 정부 같은 경우는 전기료 인상 자체를 배제하는 모습이었다 보니까 한전 자체의 주가는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한전 KPS 같은 경우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 5년간 우리나라는 탈원전 그리고 탈석탄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석탄 발전 정비 시장의 위축이 나타났었고 그러한 우려가 지속돼서 해당 종목군의 주가는 좋지 않았고요. 해외 측면에서는 저유가라든지 그러한 점에서 낮은 발전 단가가 나타나면서 성능 개선이 가능한 정비 시장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정비가 필요한데 원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의 정비 그리고 유지 보수 사업을 영위를 하는 기업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원전 같은 경우에 건설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이 부분에서 매출과 이익이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 측면에서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 유가가 $100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전이라든지 재생에너지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정부에서는 원전을 가장 큰 핵심 포인트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존 정부와 다르게 새로운 원전의 건설이라든지 그런 요인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약 1,700억 원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서 원전의 새로운 건설이라든지 그런 점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주가가 원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긴 했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순히 10%, 30% 그러한 수익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2배, 3배 이상의 그러한 시세가 날 수 있는 업종군이 원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실적 추이를 살펴보기보다는
이 부분에서 정부 정책과 연결되는 그러한 포인트가 핵심적으로 해당 기업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의 그 강도를 매우 높여서 가져야 한다고 강조를 드리고요. 원전이 만약에 건설된다고 하면은 기존에는 대형 원전이 건설되었다고 하면은 그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소형 모듈 원자로기도 하고 그 소형 모듈 원자력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대형 원자력보다 그 안전성 측면에서도 높고 그다음에 비용 효율 측면에서도 고정비를 감안해 봤을 때 훨씬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소형 모듈 원자로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그 기업 그리고 그 보유한 나라가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와 연결된 기업이 뭐 한전 KPS라든지 한전 산업 같은 경우 그러한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는 게 조금은 더욱 시장에 대해서 테마주도 있지만은 실적과 연동되는 종목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적 성장 추이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비추어 봤을 때 원전의 건설이라든지 그러한 규모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증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실적 측면에서 주가는 미리 선행해서 반응하는 측면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생성되면서 본격적인 정책의 시작이 이제부터 되었다는 점에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네, 실적뿐만 아니라 정책 수혜주로서 한전 KPS 눈여겨볼 만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사님. 오늘장 지금 테마주 하나 그리고 정책 수혜주 하나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장 대응 전략이 있다면 어떻게 좀 짜볼까요?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은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그 연관된 정유라든지 철강 그리고 그 곡물과 관련된 업종은 미국에서 신고가를 형성하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유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곡물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테마주가 더욱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그 주가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시장이 만약에 매도하는 시장일지 매수하는 시장일지 그것의 구분이 중요한데 그 외부 변수에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이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 모습이고요. 외부 변수가 마무리된다면 시장은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현재는 주식을 매도할 시점이 아니라 적응한 시장에서 조정이 나타났을 때는 매수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속적으로 언급드리지만은 현 구간에서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펜트 업종이 시장이 조정이 나와서 함께 조정이 나온다면 필히 매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IT 업종 같은 경우 중에서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하반기에 본격적인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 시 가장 강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정책과 연결되는 원전 관련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그 IT와 그다음에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지속 관심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외신 내용들부터 오늘장 전략까지 짜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매매 시그널 곧 이어서 준비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3도, 대구 1도 안팎으로 다소 서늘하게 시작하고 있지만 낮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14도, 대구는 1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아침과 낮 큰 기온차를 고려해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포근한 날씨에 아쉬운 건 미세먼지인데요. 오늘 WHO 기준으로 전국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아침까지 강원 영서북부엔 비가 조금 내리겠고 그 밖에 전국은 종일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3도, 대전 1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4도, 대전 16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 속초 6도, 울진 5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16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의 아침 기온 2도, 부산 5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광주와 부산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1.5에서 2m 이하로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에 비가 시작되면서 토요일에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내일 밤 강한 비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